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은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예금주들은 불안에 떨었고 규제기관은 신속하게 개입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한 특정 인물에게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리고 대통령의 경제고문들 모두가 그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의 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개되는 위기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문의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그에게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은 레리 핑크입니다. 만약 그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정확히 그의 의도와 일치합니다. 레리 핑크는 그가 설립하고 현재 이끄는 회사 블랙록의 운영을 지휘합니다. 블랙록을 통해 그는 총 1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감독합니다. 이 금액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블랙록의 정교한 알라딘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기관의 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핑크가 구상한 이 특수 위험 관리 플랫폼은 21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자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금액은 32조 달러가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은 레리 핑크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흐릅니다. 핑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결정하면 글로벌 시장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블랙록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점수를 부여하면 기업들은 종종 그에 맞게 전체 운영 전략을 재설계합니다. 핑크가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신은 정부 지침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됩니다. 이것은 그 서신이 지닌 막대한 설득력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엑슨의 주요 주주입니다. 또한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18,000개 이상의 다른 회사들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당신이 매일 접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집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블랙록은 당신의 401k, 퇴직연금, 그리고 인덱스 펀드 내에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블랙록에게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블랙록은 이 자산들을 법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핑크가 구축한 체제는 2008년 위기가 집중된 금융 권력의 위험을 드러낸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인덱스 펀드의 지배력, 포괄적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파산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금융 자문가 역할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회사들의 주거용 부동산 인수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은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궁극적으로 지배적인 금융 구조가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개입은 단순히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블랙록은 본질적으로 회사 자체 역할을 합니다. 블랙록은 수많은 중요한 경제 부문에서 가장 큰 주주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신의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의 지분도 보유합니다. 더욱이 블랙록은 당신이 사용하는 기술 플랫폼과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기업에 투자합니다. 블랙록은 또한 당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을 당신에게 임대해줄 자산관리 회사들의 지분도 보유합니다. 레리 핑크는 단순히 자산관리 제국을 건설하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는 또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틀을 설계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기업들은 주주나 고객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일련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책임을 집니다. 핑크와 블랙록은 이러한 요구를 정의하는 데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특정 시스템은 개인이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않는 미래를 예견합니다. 이 결과는 은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블랙록과 그 관련 단체들이 모든 것을 인수하여 전통적인 소유권을 지속적인 임대 수익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 시스템은 경쟁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산업의 모든 경쟁 회사에서 동일한 세 자산 관리 회사가 상당한 소유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두적인 운용사들은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핑크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어떻게 구축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선출 인물이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어떻게 일부 사람들이 정부의 네 번째 기관으로 여기는 존재로 변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핑크가 회사를 설립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레리 핑크는 당신의 자국 정부보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산관리 회사 내에서 소유권을 통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유권을 영구적인 임대 상태로 전환합니다. 그 작동 방식을 일단 파악하면 당신은 그 존재를 어디에서든 알아차릴 것입니다. 로렌스 더글러스 핑크는 1952년 11월 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발 소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중요합니다. 핑크는 록펠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인물들과 달리 거대한 기업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융 환경을 영구적으로 바꿀 단 하나의 혁신을 통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핑크는 1974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치학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76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전문 경력은 1976년에 투자은행 퍼스트 보스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퍼스트 보스턴에서 핑크는 모기지 담보증권의 최초 거래 데스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하는 과정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으로 통합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 혁신은 나중에 2008년 금융 붕괴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내내 그것은 핑크를 명망 있는 인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고 회사의 파트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핑크는 1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금리 변동에 대한 단 한 번의 잘못된 베팅이었습니다. 회사는 한 분기 내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핑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이 낙담했습니다. 그의 고뇌는 단지 재정적 손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렇게 중대한 위험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가 고안한 모기지 담보증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얽혀 있어서 심지어 그 창조자인 그조차도 실시간으로 내재된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없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패는 블랙록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알라딘 시스템으로 발전할 초기 아이디어를 심었습니다. 핑크는 수천 개의 증권에 걸친 위험을 즉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극복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얻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핑크는 1988년에 퍼스트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7명의 동료와 사모펀드 회사 블랙스톤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초기 자본을 받아 핑크는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블랙스톤 금융관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블랙스톤과 구별하기 위해 블랙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핑크의 1986년 실수와 유사한 손실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매우 발전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블랙록은 알라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어는 자산, 부채, 채무,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를 나타냅니다. 이 혁신은 궁극적으로 블랙록을 무적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알라딘은 수천 개의 증권을 동시에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과 노출 지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주어진 순간에 감수된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금융회사도 이와 필적할 만한 도구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핑크는 그 후 모든 것을 바꾼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알라딘의 사용을 블랙록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국부펀드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에게 이 시스템을 라이선스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이후 자신들의 위험 프로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알라딘을 채택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의 독창성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관이 알라딘을 활용할 때 블랙록은 그 기관의 포지션, 위험 노출, 거래 패턴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블랙록은 특정 개별 세부 정보보다는 집계된 데이터를 관찰합니다. 이것은 블랙록에게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정보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블랙록은 수조 달러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걸쳐 어떻게 배분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위험이 축적되는 영역을 식별했습니다. 또한 시장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기회를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사업 모델에 내재된 구조적인 정보 불균형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2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이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블랙록은 이 자산 중 11조 5천억 달러를 직접 감독합니다. 추가로 10조 달러 이상이 알라딘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블랙록이 약 21조 달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자산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수준은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시장 참여자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블룸버그 단말기에 독점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알라딘은 단지 기반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은 인덱스 펀드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동안 블랙록은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기본적인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를 통해 전체 시장에 노출되는 것을 단순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더 경제적이고 수동적이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덱스 펀드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를 구매할 때 기술적으로는 개인이 아닌 블랙록이 기초 주식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투자자는 펀드 자체의 주식을 소유합니다. 블랙록은 그 기초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S&P 500 인덱스 펀드에 $10,000를 할당한다면 블랙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식을 인수합니다. 블랙록은 당신을 대신하여 이 주식들과 다른 주식들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주주총회에서 이 주식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신은 펀드를 구매할 때 당신의 의결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와 수조 달러에 걸쳐 확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은 이 전체 집단을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세 주요 수동적 관리자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함께 대부분의 주요 기업에서 20에서 25%의 주식을 통제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들은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요 기업에서 가장 큰 의결권 집단을 대표합니다. 이는 이들에게 기업 지배구조, 임원보수, 인수합병, 그리고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일관되게 한마음으로 투표합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이들 모두 유사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위임 투표 지침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영 역학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엑슨모빌은 이사회 임명과 관련하여 주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엔진 넘버 1이라는 이름의 행동주의 헤지 펀드는 엑슨의 주식 중 겨우 0.02%만을 소유했습니다. 이 펀드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3명의 새로운 이사를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소수 주주는 성공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엔진 넘버 1은 블랙록,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후보들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지배적인 회사가 엑슨 주식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는 승리했습니다. 엑슨모빌 현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명의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록의 상당한 영향력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블랙록은 엑슨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사 인덱스 펀드 내에 보유된 주식의 의결권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그 결과 전략적 방향을 변경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매년 수천 번, 수많은 기업들에서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일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적적으로 볼 때 이는 블랙록과 다른 두 주요 회사가 미국 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핑크의 권력이 명확히 드러나고 정치적이 되는 지점입니다. 대략 2018년경부터 시작하여 핑크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연례 서한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한들에서 그는 그들에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원칙을 채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블랙록이 회사 경영진의 반대표를 던지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암묵적인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시입니다. 2018년 서한에서 레리 핑크는 증가하는 사회적 기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 및 민간 기업 모두 이제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속적인 번영이 단순한 재정적 성공 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레리 핑크의 발언은 재정적 결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블랙록이 정한 사회적 목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블랙록이 회사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2020년까지 레리 핑크는 자신의 초기 입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이제 기업의 미래 전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 금융의 근본적인 변화가 임박했다고 예측했습니다. 블랙록은 화력 석탄 투자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포트폴리오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준수 여부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환경 옹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블랙록은 특정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점수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의 환경 발자국, 사회 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이 점수들이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고 어떤 기업이 배제될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건전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관행을 결정할까요? 블랙록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민주적 절차는 없으며 선출된 감시도 없습니다. 레리 핑크와 그의 블랙록 팀이 이러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11.5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통제하면서 블랙록의 지침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그들이 기준을 설정하면 광범위한 채택이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를 고려해 봅시다. 만약 블랙록이 석유 회사들을 열악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성과 기업으로 분류한다면 자본은 석유 부문에서 멀어집니다. 이러한 재배치는 석유가 여전히 수익성이 있고 필수적일 때에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블랙록이 다양한 이사회 구성을 가진 기술 기업들이 우수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가졌다고 판단하면 투자는 이들 기업으로 향합니다. 한때 오직 수익 잠재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던 자본 배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기준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특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실행되는 일종의 사회공학을 구성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한 기후 문제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는 광범위한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영역에는 다양성 목표, 노동 관행, 윤리적 공급망, 그리고 정치적 기여가 포함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는 블랙록의 핵심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력은 정부 규제에 필적합니다. 실제로 그 힘은 전통적인 규제를 능가합니다. 이는 사적으로 운영되고 책임성이 부족하며 선거를 통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행 중인 주택 위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운영 모델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주택 소유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중요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블랙록 자체는 수많은 단독주택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한 오해를 나타냅니다. 다른 주체들이 수만 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스티브 슈워츠먼이 이끄는 별개의 회사인 블랙스톤도 포함됩니다. 인비테이션 홈즈와 프로그레스 레지덴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이 여러 회사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주요 주택 건설업체에서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큰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는 레나, 닥터 호튼, 그리고 풀트그룹이 있습니다. 블랙록은 인비테이션 홈즈와 다른 단독주택 임대 제공업체에도 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이 이웃의 집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이 포괄적인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틀은 주택 소유를 영구 임대로 효과적으로 전환합니다.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주거용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만 채의 압류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블랙록을 자신들의 자산 관리자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40에서 60%에 이르는 할인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주택들을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단독주택 임대의 대규모 관리가 예외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종종 시장 가격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이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모기지, 상환금보다 20에서 40% 더 높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주택 자산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을 제시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개인 구매자들을 지속적으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단독주택 임대주택의 20%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주요 대도시 지역에 해당되었습니다. 피닉스, 애틀랜타,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특정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30%를 초과했습니다. 블랙록은 이 회사들과 펀드의 보유 지분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주거용 부동산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기관 구매자들은 현금 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 재고를 취득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임금은 이러한 상승하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영구적으로 임대하며 이로 인해 부가 이전됩니다. 이분은 블랙록이 이익을 얻는 기관 임대주들에게 흐릅니다. 이제 더욱 우려되는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다른 자산관리 회사들은 이제 임대용 건설 모델을 홍보합니다. 개발업자들은 임대 목적으로 전체 지역을 특별히 건설합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판매를 위한 주택 대신 건설됩니다.
그러한 죽어지는 개인 소유를 위해 결코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기관 임대 부동산으로 생성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예측을 구현합니다. 이 결과는 어떤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관 자본이 개인 구매자들보다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데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레리 핑크의 서한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주택을 소유의 길이 아닌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그는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블랙록이 지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부터 거주지를 임대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블랙록이 지원하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로부터 차량을 임대합니다.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는 블랙록이 통제하는 미디어 회사들로부터 스트리밍됩니다. 소유권은 점진적으로 구독 및 임대 계약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자산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블랙록이 비공식적인 네 번째 정부 부처로 부상한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향력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는 치명적인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더 넓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어 스턴스,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그리고 메릴 린치는 모두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관이 지급 능력을 유지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임박한 붕괴에 직면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광범위한 위험을 평가할 적절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전화는 레리 핑크에게 직접 갔습니다. 레리 핑크는 그들에게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독점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알라딘은 모든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항목별로 분류하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블랙록을 고용하여 베어 스턴스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의 자산을 분석했습니다. 그 후 블랙록은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블랙록은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가 취득한 부실 자산의 감사 및 가치 평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해 상충이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블랙록은 또한 동일한 많은 증권 및 금융기관의 투자자였습니다. 블랙록은 정부의 어떤 자산을 구매할지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블랙록은 동일한 자산 내에서 자체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 상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주체도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은 위기 해결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자문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시장은 폭락했고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한번 블랙록에 연락했습니다. 이때 블랙록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사채 매입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도록 계약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회사채와 상장지수 펀드를 취득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랙록은 연방준비제도 대신 이러한 구매를 실행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블랙록은 다시 한번 기업채권 상장지수펀드의 가장 큰 발행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록은 연방준비제도에 어떤 상장지수펀드를 매입해야 할지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블랙록은 매입되는 상장지수펀드를 직접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결국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상장지수펀드를 수십억 달러치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블랙록의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위층에서 작동하는 규제 포획의 좋은 예시입니다. 블랙록은 단순히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이상입니다. 블랙록은 실패하는 다른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소유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지배력의 가장 심오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블랙록과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최고의 주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모든 산업의 거의 모든 주요 기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존재는 공동소유라는 역학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델타, 유나이티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뱅가드 역시 이 모든 항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각 항공사의 지분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를 경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 점유율을 델타로부터 빼앗기 위해 가격 경쟁을 공격적으로 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이 예상되는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요 주주인 블랙록과 뱅가드 역시 델타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을 시작하면 두 회사의 이익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블랙록과 뱅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들은 공격적인 경쟁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암묵적으로 행동을 조율합니다. 이러한 조율은 불법적인 담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주요 주주들이 산업 전체의 이 극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선호는 개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장을 능가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다양한 산업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은행들은 블랙록과 뱅가드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모든 은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쟁을 피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덜 치열한 경쟁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 주요 자산 운용사가 모든 기술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세 주요 회사가 모든 제약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높은 이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연구는 공동 소유가 상당한 산업들이 더 높은 가격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또한 혁신 감소와 경쟁 약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1800년대 후반의 트러스트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하나의 회사가 경쟁사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세 자산 운용사가 모든 경쟁사의 일부를 소유합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기업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이것은 패시브 인덱스 펀드 내에 숨겨진 트러스트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는 전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이 2026년에 여러분으로부터 어떻게 부를 추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블랙록은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의 주요 주주입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0%를 공동으로 통제합니다. 이들은 블랙록이 이윤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경쟁을 자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이로 인해 수만 달러의 추가 이자 지불이 발생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관리 요구사항을 고려해 보십시오. 블랙록은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머크,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가격 경쟁을 피합니다. 이는 공동소유가 경쟁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약품 가격과 보험료는 높게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증가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러분의 400일 K대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쉐어즈나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를 구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간 운용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수수료는 0.03%에서 0.2%까지 다양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50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로 30년이 지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수수료로 총 5만에서 20만 달러가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랙록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은 기업 미국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블랙록에 부여합니다. 블랙록은 이러한 통제력을 활용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또한 블랙록은 여러분의 재정적 수익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장려합니다. 집을 구매하고 싶으십니까? 블랙록 자본의 지원을 받는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 제한으로 개인 구매자들을 능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대신 임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임대료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비용보다 30에서 50% 많습니다. 30년 동안 이것은 2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지불에 해당합니다. 이 자금은 기관 임대인에게 직접 흘러가며 블랙록은 결국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서 추출을 위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은 주택담보대출, 투자, 주택, 그리고 의료 분야에 깊이 관여하여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레리 핑크는 자신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핑크 씨는 연간 서한, 인터뷰, 그리고 공개 발언을 통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이 모델에서 기업은 여러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여기에는 주주, 직원,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이 포함됩니다. 이 개념이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누가 그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할까요? 블랙록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랙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표를 통해 이를 달성합니다. 또한 블랙록은 대리투표와 자본 배분 결정을 활용합니다. 핑크씨는 또한 금융 포괄성을 옹호합니다. 그는 표준화된 포트폴리오와 자동화된 투자 자문가를 통해 이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 저축을 블랙록의 인덱스 펀드로 자동 유입시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급여가 블랙록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금은 블랙록 인덱스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개인은 어떤 적극적인 금융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블랙록은 수입부터 은퇴까지 전체 금융 생활을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편리함과 금융 민주화로 홍보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의 주체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의미합니다. 핑크는 주택 소유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제가 아닌 진화적 발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를 구독 경제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소유하기보다 접근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구매하는 대신 임대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종종 블랙록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대중적인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술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 비디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레리 핑크 씨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세계 경제 포럼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핑크 씨는 다보스 컨퍼런스에 자주 참석합니다. 블랙록은 또한 세계 경제 포럼과 지속 가능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합니다. 블랙록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업 모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소유권을 지속적인 임대 흐름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핑크 씨가 그 특정 문구를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조직은 이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 왜 만연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은 글로벌 금융의 모든 부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은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은 이 기관의 상당한 주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용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원 보상과 회사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400일 은퇴 계획은 아마도 블랙록이 관리할 것입니다. 또는 블랙록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대 부동산 소유주는 블랙록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금융 비상사태 시 블랙록을 자문가로 상담합니다. 여러분이 상품을 구매하는 회사들의 경우 블랙록이 종종 이들의 가장 큰 주주로 자리 잡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소비하는 미디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블랙록은 모든 저명한 미디어 기업의 소유 지분을 보유합니다. 블랙록의 영향력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블랙록은 주로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통해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시장 성과를 단순히 추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거래나 특정 기업 선정을 통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모든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소유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운영 모델은 이들을 독점 금지 조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는 너무 다양하여 독점적이라고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에는 너무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금융 시스템에서 이들의 역할은 해체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블랙록은 독특한 형태의 독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구조가 겉으로 보기에 독점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을 둘러싼 음모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그러한 주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블랙록이 정부를 은밀히 조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핑크 씨가 일루미나티와 같은 그림자 조직에 속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인류를 정복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 근본 시스템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블랙록은 비밀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회사는 강력한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통제하는 것은 이들에게 불필요합니다. 블랙록은 단지 정부의 위기 해결 전문가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스터 플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블랙록은 명확한 사업 모델로 효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자산을 인수하고 운용 수수료를 징수하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모론은 종종 블랙록이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처럼 묘사합니다. 사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간단하고 일반적입니다. 블랙록은 특히 금융공학, 규제 영향력, 그리고 막대한 규모 활용에 탁월합니다. 이들은 위험 관리를 위한 우수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패시브 투자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금융 침체기에 필수적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블랙록은 이제 이 확고한 위치를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대한 음모가 아닌 현대 자본주의를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자본주의는 극심한 권력 집중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영향력은 어떤 역사적 독점과도 견줄 만합니다. 레리 핑크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위해 절대적인 소유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의결권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은 어떤 특정 회사에서 51%의 과반수 지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서 10% 사이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종종 충분합니다.
회사는 그런 다음 이러한 주식을 전략적으로 투표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에 걸친 공동 소유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러한 지분은 조건을 설정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주식의 대부분은 블랙록의 고유 자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들의 은퇴 저축으로 구성됩니다. 블랙록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운용합니다. 이 회사는 마치 자기 자산인 것처럼 이 펀드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시에 독창적이면서도 불안합니다. 블랙록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족합니다. 만약 불리한 투자 선택을 하더라도 블랙록은 개인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겪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고객이 이러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블랙록은 꾸준히 운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이 11조 5천억 달러를 감독하는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같은 개인은 추가로 21조 달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뚜렷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단순한 수용입니다. 중앙 집중식 자산 관리가 현대 금융의 근본적인 특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설계 요소이지 오류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투자 전략은 일반적으로 낮은 비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인 운용보다 더 자주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투자는 당신의 개인적인 원칙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은 그들의 저렴한 수수료와 표준적인 시장 수익률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궁극적으로 이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은 종종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임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시스템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작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은 직접 인덱싱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개별 주식을 직접 보유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십시오. 블랙록과 연결된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채를 최소화하세요.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임대 대신 부동산을 구매하세요. 이것은 블랙록이 이득을 얻는 바로 그 시스템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금과 같은 원자재,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또는 당신이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산에 대한 블랙록의 영향을 완화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 시스템 안에 전략적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블랙록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블랙록 자체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이 회사의 주식 티커 기호인 BLK는 공개적으로 거래됩니다. 블랙록이 수십 년 동안 세계 금융을 실제로 지배하며 수십조 달러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창출한다면 주주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때 당신도 이득을 얻습니다. 이 방법은 비도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부와 자산 관리를 모두 중앙 집중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산 관리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됩니다. 2026년 현재 레리 핑크는 73살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은퇴하거나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록은 존속할 것입니다. 그가 세심하게 구축한 복잡한 시스템은 이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적 인덱스 펀드의 지배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공동 소유권을 특징으로 합니다. 게다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자본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구성 요소는 정부 위기 관리에서 블랙록의 확고한 역할입니다. 블랙록은 어떤 한 개인 리더를 초월합니다. 핑크 씨의 후임자는 흔들리기에는 너무 거대한 조직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 조직은 효과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해체되기에는 너무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고 경영자는 동일한 수준의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그 권력은 시스템의 고유한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레리 핑크가 신중하게 구축한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개인 퇴직 저축은 블랙록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자금들은 블랙록의 영향을 받는 투자 수단을 통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맺는 사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블랙록의 의결권 행사와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침을 통해 발생합니다. 소유 대신 임대를 강요하는 주택 구매력 위기는 기관 투자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블랙록은 이 자본을 운용하거나 이 자본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다음 주요 금융 침체기에는 블랙록이 다시 정부의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2008년과 2020년 위기 동안 블랙록의 개입을 반영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장기적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변화는 사회의 초점을 완전한 소유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화합니다. 블랙록의 자본 배분 선택은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레젠테이션이 이전에 당신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스템을 공개했다면 당신은 이제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금융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은 일반 대중에게 대부분 낯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없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필수적인 초기 행동을 의미합니다. 블랙록의 광범위한 자산 운용 제국을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만연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관점을 바꿉니다. 레리 핑크 씨는 기초적인 인덱스 펀드 독점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통제 체계를 실행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관리자로서 블랙록의 기능은 사실상 제4의 부서로 자리매김합니다. 게다가 그는 시장 경쟁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공동 소유 모델을 고안했습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에서 단순히 임대하는 것으로의 전환, 즉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충족하는 것, 역시 그의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현대 금융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헤쳐나가는 시스템입니다.